그는 왜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 딱 세 나라만을 예언 속에 남겼을까? 그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예언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중립적인 시선으로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인도에서 한 소년이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당시 14살에 불과했던 이 소년은 천문학과 베다 경전, 그리고 고대 의학인 아유르베다에 정통한 천재적인 지식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남깁니다. 2020년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멈춰 세웠고 사람들은 그를 신의 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기후 재앙, 경제 충격, 전쟁의 가능성 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25년을 기점으로 한 가장 충격적인 예언 하나를 남깁니다. 세 나라가 운명의 갈림길에 놓일 것이다. 하나는 전쟁, 하나는 심판, 하나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란은 강력한 내부 불안을 겪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국제 전쟁의 촉발점이 되며 한국은 균형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왜 수많은 강대국을 제치고 그는 한국을 예언에 포함시켰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정신성이 동시에 발달한 나라며 새로운 시대를 열 열쇠를 지닌 곳이라고요.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의식을 깨우고 있으며 앞으로 올 위기 속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흔히 듣기엔 좋은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한 시기는 2022년 중반, 즉 우리가 세계적으로 혼란의 문턱에 들어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그는 경고와 함께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바꿀 수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보다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의미로 예언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예언이 과거에도 놀랍도록 적중해왔다는 점입니다. 2020년 팬데믹, 2022년 유럽의 전쟁, 2023년의 식량 위기와 자연재해까지 그는 대부분을 시기까지 언급하며 경고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기점으로 한 이 세 나라 예언도 그저 흘려들어도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난드는 말합니다. 2025년은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 전에 6개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가 말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예언이 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제 정세와 연결되는지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언급한 세 나라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는 이란의 미래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도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부 불안과 극단의 선택, 그것이 큰 흐름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린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정세를 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란입니다.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경찰에 끌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마흐사 아미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란 전역을 분노의 불길로 바꿨습니다. 여성들은 히잡을 벗고 거리로 나섰고 젊은 세대는 목숨을 걸고 이란은 바뀌어야 한다 고 외쳤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한 의료 규제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사회적 불만과 억압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 이후 이란 내에서는 민간인 총격, 언론 통제, 인터넷 차단이 일상처럼 반복됐습니다. 아난드는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한 것이죠. 사회적 억압은 반드시 폭발하고 그 불안은 국경 밖으로 번질 수 있다. 고요. 이란과 맞서는 또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중동의 한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군사 강국이자 종교적, 정치적으로 세계의 중심 이슈를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3년 말부터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면 충돌에 들어갑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수백 명이 희생됐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보복 작전에 나섭니다. 이 충돌은 단지 양측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과의 집단적 긴장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와 시리아 내부 세력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싼 적대적 연합이 형성되면서 사태는 지역 분쟁을 넘어 전면전 가능성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대표적 적대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지지를 철저히 감추지 않고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이란은 중동 해역에서 미국 군함을 위협했고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를 이유로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예언에서 말한 충돌의 불씨는 이미 던져졌다 는 말이 사실상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이 갈등이 단지 두 나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거의 일심동체입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맹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동 평화 중재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에너지와 패권을 둘러싼 냉전 구도가 숨어 있죠. 즉,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곧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서방과 동방의 대리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시기를 2025년이라 명확히 말했을까요? 그의 과거 예언에 따르면 2024년은 에너지 충격과 사회적 동요의 해, 그리고 2025년은 그 불안이 결정적 사건으로 폭발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은 그 어떤 예측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미중 갈등, 여기에 기후 변화까지 겹치며 2025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분기점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치 외교의 영역은 전문가의 몫이라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내부 분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능성으로, 그리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우리에겐 에너지 가격 상승, 물가 불안, 일상 속 불안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예언은 그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론 현실보다 더 냉정하게 다가올 위험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금, 아난드는 뜻밖에도 한국을 중요한 예언 속 세 번째 나라로 언급합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다. 전쟁의 중심도 아니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단순히 국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통해 사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동북아 정세의 중심이자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한미동맹, 남중국해 문제와의 연관성 등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글로벌 갈등의 변수에 놓여 있는 국가입니다.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디지털 기술 강국입니다. 반도체, AI, 모바일 기술, 그리고 K, 콘텐츠까지 이 작은 나라가 가진 기술력과 영향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쟁보다 무서운 무기로 불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한국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정신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군부 독재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었고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중심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정권 교체, 촛불 집회, 시민의 참여와 여론의 힘이 정치와 사회를 바꾸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든 변화입니다. 넷째, 한국의 위기 대응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습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빠른 진단 키트 개발과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많은 나라들로부터 모범 사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집단 민감성, 즉 빠르게 움직이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문화는 앞으로의 글로벌 위기 속에서 주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한국은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단지 기술력이나 지정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균형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한국은 전통과 미래, 물질과 정신,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있는 나라다. 즉 한국이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세계는 지금 중심을 잃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선에서 미국과 유럽은 너무 물질에 치우쳐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통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동은 갈등과 전통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균형과 조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로 그는 한국을 지목한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한국은 단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변화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담이든 기회든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은 언뜻 보면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면 그가 말한 경고와 묘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난드는 2025년을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시간은 단절이 아닌 흐름이다. 2025년의 충격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유럽과 북미는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영국은 40도를 넘겼고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은 도로가 녹을 정도의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비정상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수천 채의 주택이 침수되었고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IPCC, 즉 유엔 기후변화위원회에서 수년 전부터 경고해온 기후 붕괴 시나리오와 일치합니다. 아비냐는 자연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반응한다. 기후의 급변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부채 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더 심화됐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년층의 실업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사회 전반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전 돈의 가치가 흔들리며 사람들은 본질을 되묻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정신적 가치로의 전환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계는 AI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이후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그리고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AI 챗봇, 음성 생성기, 자동화 프로그램, 이 기술들은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이롭게도 하지만 인간다움을 잊게 만들 수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진보가 아닌 정체성의 흔들림이라는 점을 그는 이미 경고했던 겁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불신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허위정보, 음모론, 이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사람들은 점점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 정보와 대중 사이의 간극은 더 깊어졌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불안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의 기준이 사라지면 혼돈은 가속화된다. 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놓인 이 시점은 그의 표현대로라면 결정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단순히 외부의 위험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025년은 하나의 시험대이자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문을 열지 닫을지는 정부나 세계 권력이 아닌 개개인의 선택과 의식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미리 경고받은 미래일 뿐이다.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있다고요. 예언은 항상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입니다. 그는 수많은 예언자들처럼 단지 파괴나 종말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인류는 충분히 위기를 넘을 수 있다. 다만 그 선택의 순간을 무시하지 말라. 고요. 우리는 앞선 챕터에서 그가 말한 위험의 징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기후변화, 경제 불안정, 기술의 급진적 변화, 사회적 불신, 그 모든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반드시 균형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의식의 전환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도 바뀐다. 고 했습니다. 말로는 흔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과잉 정보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엔 의식의 전환이야말로 진짜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주목했습니다. 미래는 어른이 아닌 청년들이 만든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고 있다. 이는 단지 이상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전 세계적으로 20에서 30대는 환경, 공정성, 지속 가능성 같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소비하고 정치에 참여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시민운동, 정치적 행동,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천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죠. 이런 흐름을 두고 의식이 변하면 문명이 바뀐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한 희망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결국 전체 흐름을 바꾼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국가 단위의 정치보다 마을 단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연결이 위기에서 우리를 더 단단히 지켜줄 수 있다고요. 또한 그는 식량과 자립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삶을 준비하라.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초적인 삶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세계 곳곳에서 자급자족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도시 텃밭, 비건 푸드, 제로 웨이스트 운동 같은 흐름이 단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가 강조했던 건 정신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고립된다. 그리고 고립된 마음은 두려움에 끌려다닌다. 즉, 불안과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명상, 기도,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삶의 일부로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결국 그가 남긴 마지막 경고는 단순합니다. 혼돈은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중심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일수록 사회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예언이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갈지 아니면 되돌아설지는 정부나 지도자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긴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소년의 예언을 따라 과거를 되짚고 현재를 살피고 미래의 가능성을 그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예언은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아난드는 단지 종말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인간은 회복력 있는 존재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도 인류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전쟁, 전염병, 기후변화, 기술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장에서 그가 말한 희망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는 미래를 결정하는 건 예언의 정확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 내가 속한 작은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이면 결국 세상은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히 내면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외부 정보가 넘쳐나고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그가 말한 새로운 문명의 기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준비한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준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며 저는 예언을 맹신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경고와 메시지를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탐험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언은 무조건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하나의 참고서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언에 휘둘리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온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미래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결말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정성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준비를, 혼란보다는 중심을,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 그게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인도 소년 예언가 아난드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바라보며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